엄마, 이제 힘드실 텐데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가 암이라고?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수도 있는, 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박선자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에서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조용히 지내왔어요. 큰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딸 미영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별했지만 자식들이 잘 자라준 덕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아침이면 늘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들르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게 저희 작은 행복이었죠.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는 역시 최고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제 요리를 칭찬하며 레시피를 물어보곤 했어요. 작은 딸 미영이는 병원 3교대 근무로 바빴지만 틈틈이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건강검진 가시는 날이죠? 꼭 가보세요. 딸의 잔소리가 때론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저는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때는 자식들이 중고등학생이었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자 씨, 이렇게 고생하다가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동네 분들이 걱정해 주실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피곤할 틈이 없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손이 얼어 퉁퉁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엄마, 제가 서울대에 붙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들아, 엄마가 떡볶이 장사해서 번 돈으로 너 등록금 다 내줄게. 미영이도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지만 생활비며 학원비며 늘 빠듯했어요. 엄마, 이런 옷은 어디서 샀어요? 너무 촌스러워요. 큰아들이 제 옷차림을 지적할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는 이 옷이 편해서 그래. 너희들 학비 보태느라 새 옷 살 여유가 없는 거 아니야. 지하철역 앞에서 떡볶이를 팔던 시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시절 손님들이 던진 모진 말에도 참았고 단속반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있었죠. 박선자 씨, 오늘 매출은 얼마나 됐어? 퇴근길에 남편이 물으면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됐어요. 이러다 우리 아이들 의사, 간호사 시키겠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바친 이 모든 희생이 언젠가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딸 미영이가 예약해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엄마, 작년에도 건강검진 미루셨잖아요. 오늘은 꼭 가셔야 해요. 아침부터 미영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년 받던 검진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선자님,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네요.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제 차트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CT 촬영도 해보시고. 그 뒤로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미영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지만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인 딸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얼마나 더 시간이 남은 걸까? 이날 이후로 저희 평화로운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병이 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것을. 종합병원 검사 예약을 잡는데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어요. 아침이면 여전히 일상처럼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지만 모든 것이 꿈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큰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휴가 내고 동행할게요. 미영이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서울대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박 선자님, 들어오세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검사 결과를 보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CT, MRI, PET, CT까지. 긴 의학 용어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옆에서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차가운 검사대에 누워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마지막 가족사진, 아이들 졸업식 날의 환한 미소, 며느리의 결혼식 날 꽃다발을 건네던 순간. 어머니,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은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안개 낀 아침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미영이는 근무 중이라 이번엔 혼자였어요.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 성경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박 선자님, 교수님의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박 선자님, 많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고요.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수술은 가능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최대한. 교수님의 말씀이 흐릿하게 들렸어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더라도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갑자기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드려 볼까요? 교수님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병원을 나오는 길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저 아직 못 가요. 아직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병이 자식들의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줄은.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가 준비한 반찬들을 테이블에 차렸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고. 큰아들 민호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말을 꺼내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췌장암이래. 사기야. 미영이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순간 식탁 주위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놀람과 충격 속에 묘한 계산이 스치는 듯한 어머니, 그럼 얼마나 사실 수 있대요?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가 며느리를 나무랐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든다고 하나요? 어머니? 두 번째로 나온 며느리의 질문에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진 따뜻한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미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 부부가 주고받는 눈빛이 보였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병이 자식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큰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거의 매일 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힘드실 텐데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민호의 제안은 겉으로 보기엔 효심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해드렸죠. 이제는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며느리 유진의 갑작스러운 애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밥을 먹던 중 민호가 불쑥 물었습니다. 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니? 아니, 치료비도 그렇고 앞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식사 중이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은 없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있었다면 너희한테 숨겼겠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은 교회 근처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떡볶이 장사하면서 힘들게 모아둔 재산이었죠.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편하실 텐데. 며느리의 말에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들의 달콤한 말 속에 숨은 의도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출근 전 미영이가 매일 아침 전화를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오늘은 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숨겼습니다. 엄마, 오빠가 은행에 가자고 했다면서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통장이랑 도장 가져오래. 절대 안 돼요. 지금 오빠랑 언니 수상해요. 병원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 얘기 들어보면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도 병원에서 봤어요. 말기암 환자 재산 빼앗은 자식들 이야기. 엄마, 조심하세요. 미영아, 제가 일하는 병동에서도 그런 일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다 효도한다고 하다가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엄마가 낳은 딸이 간호사라서 다행이다. 그날 오후 미영이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렀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영양제를 사왔다며.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딸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빠한테 재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딸, 고마워.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항암치료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긴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박 선자님, 항암제 주입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사기 속 항암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미영이가 휴가를 내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힘들면 말씀하세요. 약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욱. 화장실로 뛰어가는 동안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은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민호, 미영이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빠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밤이 되자 고열이 시작됐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앞으로가 더 힘드실 거예요. 미영이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병보다 더 아픈 건 자식의 변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로 누워 있는데도 그들은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어머니 재산 치료비로 다 써버리면 어쩌지? 걱정 마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빨리 도장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영이가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대화를 멈췄어요. 어머님, 저희가 약 챙겨드릴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됐어요, 언니. 제가 할게요. 약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방 안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새언니가 하겠다는데. 오빠, 엄마 약을 왜 남이 챙겨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이라니. 내가 큰 며느리인데. 그러면 왜 아까 거실에서는? 미영이의 말에 민호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를 미영이도 들었던 거죠.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어머님, 저희 이만 들어가 볼게요. 서둘러 일어서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미영이와 저만 남았어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뒤 아침,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저랑 은행에 꼭 가셔야겠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엄마 재산으로 감당이나 되실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떡볶이 장사할 때 그렇게 착하던 내 아들이 어머니, 갑자기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머니 의료보험료 체납됐대요. 제가 은행에서 알아보니까. 체납이라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통장을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민호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은행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잠깐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엄마,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민호가 얼굴을 구겼습니다. 미영이 전화해요? 동생이 뭐라고 해요? 엄마, 이제 저희가 보살펴 드릴게요. 동생한테는 민폐 끼치지 말고. 민폐라니 동생이 엄마 생각하는 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내 동생을, 내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건강식품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20만 원짜리 홍삼이에요. 꼭 드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며느리의 태도가 전과 달리 지나치게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떠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그게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모시면 병원도 가깝고 무엇보다 재산 관리도 제가 착실하게 해드릴게요. 재산 관리라는 말이 나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만 저희가 보관하면. 유진아, 네, 어머님. 너희 집에 내가 갈 방이라도 있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손주들 방을 좀 줄여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참새 소리만이 이 불편한 정적을 채웠어요. 며느라, 나는 여기가 좋아. 30년을 살아온 내 집이. 어머님, 그런 고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황급히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걱정되어서 그만.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본심은 드러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제가 어제 밤새 정리해봤어요.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가. 노트북을 펼쳐 엑셀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이러다가 엄마 재산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가셔야 할 텐데. 요양원은 내가 왜 들어가니? 어머니, 며느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이것만 사인하면 된대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변호사는 왜 만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어머님 위해서예요. 나중에 의식이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치료비를. 의식이 없다니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한데. 숨이 막혔습니다. 내 자식들이 벌써 내가 의식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엄마, 이건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호가 말을 이었지만
이미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의 하늘이 갑자기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난 아직 정신 멀쩡해.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둘 다 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는 식탁 위에 남겨둔 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서류를 살펴보니 위임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여계약서도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화가 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미영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제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미영이가 엄마한테 정말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말기암 환자가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이제 치료비도 못 내실 텐데. 민호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몫이 될 재산이잖아요. 미리 정리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대출이 많아서 이번에 꼭 정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강제 집행이라도. 강제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가. 당장 나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그들이 나간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구나.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오늘은 꼭 은행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피곤하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얼마 후 민호와 며느리가 함께 도착했어요.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며느리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은 너무 편하게 입으시잖아요. 오늘은 은행 갈 거니까. 그때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절대 은행 가지 마세요.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못 가겠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민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니?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시니 정신 상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려 한다는 것을.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려는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썩은 오이 냄새를 맡은 것처럼 역겨운 기분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암 환자분들은 우울증도 있고.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희가 왜 그동안 내 행동을 하나하나 메모하고 다녔는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메모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3월 15일 김치를 냉장고 대신 싱크대에 두심. 3월 18일 혼잣말을 하심. 엄마, 그건 다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 날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는 수작 아니니? 어머님, 저희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거야. 당장 나가. 엄마가 정이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요양병원에 전화해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를 요양병원에? 미영이가 서 있었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로 달려온 듯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정체가 확실해졌네. 미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와 압박했어요. 엄마, 이제 고집 그만 부리세요. 재산 정리해 주시면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시간, 저녁 무렵.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며느리의 말에 숟가락을 들다 말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항암 치료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텐데. 그래, 내 말대로다. 힘들어. 근데 너희는 치료비보다 재산이 더 중하니? 엄마, 말기암 환자 앞에서 죽음 얘기하는 게 쉽니? 내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저런 말을.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빨리 죽지 않아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못 봐주겠어요. 미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이웃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치매라면서요? 아들이 그러던데. 돈도 막 쓰고 정신이 없대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슈퍼마켓에 들어갔더니 주인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자씨, 많이 힘들지? 치매 초기라면서. 누가 그런 말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그러던데. 돈도 막 뿌리고 다닌대서. 그때 마침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주민센터에도 가서 엄마 치매 의심된다고 신고했대요. 동사무소 직원이 제게 살짝 알려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자식이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하다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슈퍼마켓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 게시판에 큰 글씨로 공지가 붙었습니다. 치매 의심 환자 출연, 주의 요망.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손에는 제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50만 원어치를 사시고 건강식품점에서 120만 원. 그건 내 돈으로 산 거야. 어머님, 이제 치료비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돈을 막 쓰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드 주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뭐라고? 민호 씨도 동의했어요. 어머님이 이상한데 돈 쓰시는 것 같다고.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카드 주세요. 이제부터 현금만 쓰세요. 내 카드를 뺏으려고?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하지만 그들은 결국 제 지갑에서 카드를 빼앗아 갔어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이제 난 죄인이 된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려는데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병원 안 가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알아본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가 더 효과가 좋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라니. 어머님, 이제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 받지 마세요. 어차피 며느리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어차피 뭐? 어차피 난 곧 죽을 거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이러다가 재산이. 아,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니?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오빠가 병원에 전화해서 치료 취소하려고 했대요. 제 동료가 알려줬어요. 뭐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자식이 날 죽이려 하다니. 그날 저녁 미영이가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근무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였어요. 엄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벌써 부동산에 집을 내놨대요. 담보대출도 알아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요양원에도 연락했대요. 요양원이라니.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돌봐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해지셨어요. 돈을 막 쓰시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구나. 엄마, 이제부터 오빠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해두세요. 미영이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여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배터리는 일주일은 가니까. 그날부터 저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통장 도장 좀 주세요. 치료비 때문에. 녹음 2024년 2월 15일 오전 9시. 어머님, 빨리 도장 찍어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집행도. 녹음 2024년 2월 16일 오후 3시.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빨리 재산 정리나. 녹음 2024년 2월 17일 저녁 8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내 자식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한다는 게. 엄마,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예요. 미영이가 매일 밤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모았어요. 민호가 퍼뜨린 치매 소문에 대해, 요양원 협박에 대해. 박 선자님 정신 멀쩡하신데 자식들이 왜 저러는지. 이웃 김옥자 씨의 증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 선자님의 정신 상태는 매우 정상입니다. 담당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세요. 암 투병 중인데도 의식이나 판단력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죠. 미영이가 일하는 병원의 의료진들도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와서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간호사 장미란의 증언. 오히려 치료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시고 약물 복용 시간도 정확히 지키시는 담당 간호사 김수진의 증언. 환자분이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본 환자 중에서 가장 의식이 또렷하신 분인데? 주치의 박성훈 교수의 증언.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미영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자씨, 우리가 다 봤어요.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매일 와서 위협하는 거, 며느리가 소문 퍼뜨리는 거, 다 알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들이었어요. 경비실 CCTV에도 다 찍혀 있어요. 제가 보관해뒀습니다. 경비원 김철수 씨의 증언. 선자 씨가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제도 우리 반찬 레시피를 줄줄 읊으시던데. 301호 이웃 최영희 씨의 증언. 그 자식들 돈만 노리고 어머니 힘들게 하는 거 다 봤어요. 관리사무소 직원 박미순 씨의 증언.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선자씨,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박 선자님, 이런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아들의 협박 녹음, 의료진 증언, 이웃들의 증언서, 여기 CCTV 영상까지.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예요. 게다가 환자 학대까지. 미영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참을 필요 없어요. 고소장은 내일 접수하겠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낳은 자식을 고소한다니. 어머님,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그래요, 엄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인가? 박 선자님이 가져오신 증거들은 놀랍도록 체계적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만 해도 아들이 치매 진단을 강요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한 정황이 명백해요. 탁자 위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요양원에 연락한 통화 기록이고, 이건 병원에서 치료를 방해하려 한 증거. 미영이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재산갈취 미수, 사기 미수, 협박, 노인학대.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도 오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대요. 이대로 두면. 미영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 시작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고소장 초안을 완성하고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다음 날 아침 미영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 주세요. 미영이가 창구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박선자 고객님, 최근에 아드님이 여러 번 방문하셨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어떤 용무로 왔을까요? 어머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셨어요. 치매 증상이 있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담보대출도 알아보셨어요. 근데 위임장이 없어서. 거래 내역서를 보니 민호가 수차례 계좌 조회를 시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오빠가 엄마 돈을 빼가려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님, 이 거래 내역서 공증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걱정됐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소장님,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박 선자님.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따로 보관해뒀어요. 소장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2월 15일 오후 3시 현관 앞에서 민호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장면. 2월 18일 오전 11시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지는 장면. 2월 20일 저녁 7시 두 사람이 제 팔을 잡아끄는 장면. 이거 전부 다 복사해 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경비원 김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것도 있어요. 아들 내외가 박 선자님 협박하는 장면. 휴대폰 동영상 속에는 민호와 며느리가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자식이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선자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을 적셨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지난 한 달간 쌓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2월 15일 오전 8시 23분. 민호, 엄마, 오늘 안 오시면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2월 16일 오후 2시 15분. 며느리, 어머님, 이러시면 요양원밖에 답이 없어요. 2월 18일 저녁 9시 40분. 민호, 치매 진단 안 받으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다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미영이가 증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까지? 손이 떨려왔습니다. 전화통화 녹음도 있었어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니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해야. 어머님, 이러다가 큰일 나시기 전에. 카카오톡 대화방도 캡처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 곧 시어머니 재산 다 정리돼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증거를 정리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엄마, 이제 충분해요. 더는 망설이지 마세요.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와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법정 입구에서 민호와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민호가 달려왔지만 법원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사자 간 접촉을 금지합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판사석 앞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닌데. 이 사건은 원고 박선자가 피고 정민호, 서유진을 상대로 한 재산 갈취 미수, 사기 미수, 협박.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증인 진술서. 민호와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법정의 증거가 하나둘 제시될 때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러다 강제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네요. 재산은 다 정리하고.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지는 장면, 카드를 빼앗아가는 장면이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정민호,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치매 진단을 강요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유진 씨, 이웃들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인 걸 알면서도 치료를 방해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백일화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담당 의사였습니다. 박선자님의 정신 상태는 매우 명료합니다. 오히려 암투병 중인 환자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의식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어서 간호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큰아들이 와서 어머님의 치료를 중단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말렸는데도 옆집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선자 씨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매일 아침 저랑 같이 산책하면서 손주 이야기도 하고. 경비원 김철수 씨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위협했어요. 어머님이 울면서 현관에 서 계신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은행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정민호 씨가 어머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어요. 치매 환자라면서. 그리고 담보대출도 알아보셨죠.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민호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정민호가 요양원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스크린에 메일 내용이 떴습니다. 어머니를 강제 입소시키고 싶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서 비용은 어머니 재산으로 처리하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음은 피고 서유진이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다 빼앗으면 제주도에 펜션 하나 차려야지 크크크. 암 환자가 얼마나 살겠어? 빨리 정리하고. 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 CCTV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저를 몰래 촬영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할까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 점, 치매 진단을 강요하고 허위 소문을 퍼뜨린 점, 민호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구나 치료를 방해하고 요양원 강제 입소를 시도한 것은 살인미수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민호가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법원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원고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형사 고발은 검찰의 의견서와 함께 송치하겠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이 파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원고 박선자님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판결이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음을 선고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 3천만 원, 사기미수 및 협박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재판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웠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놀랍게도 제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자님, 암 세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담당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CT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어서 그런가 봐요. 미영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도 새로 나기 시작했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약 먹는 시간도 잘 지키시고. 미영이가 제 건강 수첩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살고 싶어졌어. 병원 정원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 싸움의 고통은 컸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미영이가 퇴근 후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든 영양죽이에요. 딸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울면 안 돼요. 음식 맛이 없어진다고 누가 그러셨더라? 미영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갔어요.
예전처럼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가 최고예요. 오랜만에 부엌에서 딸과 함께 음식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영아, 너만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도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슬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작은 딸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자씨, 마늘종 김치 담갔어요. 한 병 가져가세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몇십 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법적 싸움이 끝난 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깊이 느껴졌습니다. 박선자 권사님, 내일 새벽기도 가실 거죠?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권사님. 요즘은 새벽에도 기운이 나요. 그러게요. 얼굴에 핏기도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박 권사님 지켜주신 거예요. 매주 목요일이면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자님 덕분에 우리도 교훈을 얻었어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자씨 가족이에요. 걱정 말아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을 찾는데 미영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마처럼 암투병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말기암이라는데 처음 만난 환자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이겨내고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투병 중인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박 선자님 오시는 날만 기다린다니까요. 간호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이겨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 햇살이 제 방을 가득 채웁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엄마, 오늘 진료 결과가 좋으시대요. 암세포가 더 줄었대요. 미영이가 기뻐하며 병원 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 이제는 살만해졌어.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힘들었던 법적 싸움, 자식들의 배신.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니 제가 한층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엄마, 오늘 요양병원에서 또 봉사하시나요? 응, 오늘은 새로 오신 환자분이 있대.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고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산책하고 이웃들과 차 한잔 나누고 병원에서 봉사도 하며.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미영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요. 자식은 낳은 정이 아니라 키운 정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 창밖의 하늘이 유난히 맑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참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처럼 준비해 보세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